평생 모은 돈으로 아들 집을 사준 68살 어머니. 하지만 한밤중 찾아간 그 집에서 며느리에게 낯선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쫓겨납니다. 허름한 모텔에서 눈물로 밤을 지새운 그날, 어머니의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내 나이 68, 박서연이에요. 내 인생의 40년은 서울 송파 가락시장의 새벽과 함께 시작됐어요. 아직 동도 트지 않은 푸르스름한 어둠 속에서 세상 모르고 잠든 사람들 숨소리 같은 안개가 시장 바닥에 자욱하게 깔릴 때쯤이면 나는 어김없이 좌판을 펼쳤죠. 흙냄새가 채가 시지 않은 싱싱한 채소들, 내 자식들 입에 밥 넣어주겠다고 40년을 만져온 내 손처럼 투박하지만 정직한 것들이에요. 사람들은 나더러 억척스럽다고들 해요. 맞아요. 억척스럽게 살았죠. 남편 일찍 여의고 가녀린 여자 몸으로 아들 하나, 딸 하나 건사하려면 억척스럽지 않고는 배겨낼 수가 없었으니까요. 찬물에 손 담그고 배추폭이 나르다 보면 손마디가 시리고 저려왔지만 내 새끼들 생각하면 그런 건 아픈 것도 아니었어요. 그렇게 내 청춘은 배추 잎사귀처럼 한 겹 한 겹 시장 바닥에 쌓여갔어요. 그래도 괜찮았어요. 내 아들 민준이 그 녀석이 얼마나 똘똘하고 자랑스러웠는지 몰라요. 꼬박꼬박 반장 도맡아하고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대학교에 척 붙었을 때 나는 시장 한복판에서 목 놓아 울었잖아요. 내 고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이제 내 아들은 나처럼 흙 만지며 살지 않아도 되겠구나 싶어서요. 딸 세아야 뭐 늘 마음 한구석이 짠하긴 해도 자기 앞가림 잘하는 착한 아이였지만 그래도 내 마음속 기둥은 언제나 아들 민준이었어요. 그게 우리 세대 엄마들 마음 아니겠어요. 아들이 든든하게 대를 이어줘야 집안이 바로 선다고 그렇게 배우고 살았으니까. 그렇게 애지중지 키운 아들이 강남에 번듯한 아파트도 얻고 마케팅 전문가라는 예쁜 섹시 유라까지 얻었을 때 나는 이제 내 할 일은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평생 모은 돈 대부분을 아들 내외 아파트 사는데 보태줬지만 하나도 아깝지 않았죠. 그저 내 아들이 강남 한복판에서 기죽지 않고 사는 것만으로도 내 힘겨웠던 삶을 다 보상받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날도 나는 새벽부터 서둘렀어요. 며칠 전부터 정성껏 담근 김장김치며 민준이가 좋아하는 장조림, 깨십 장아찌까지 커다란 보따리 2개가 빵빵해지도록 싸들고 강남으로 가는 버스에 몸을 실었죠. 송파의 낡고 정겨운 동네를 벗어나 한강 다리를 건너자 창밖 풍경이 순식간에 달라졌어요. 하늘을 찌를 듯 솟은 빌딩들, 번쩍이는 외제차들, 꼭 다른 나라에 온 것만 같았죠. 내 아들이 저런 세상에서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오르면서도 한편으론 내 초라한 행색이 주눅이 들기도 했어요. 아들 집에 도착하니 집안은 잡지에서나 보던 것처럼 꾸며져 있었어요. 온통 하얗고 회색빛뿐이라 꼭 병원 같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비싸고 좋아 보이는 건 분명했죠. 거실 한복판에 소파인지 침대인지 모를 커다란 가구에 나란히 앉아있던 민준이와 며느리는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건성으로 인사했어요. 내가 바리바리 싸온 보따리를 부엌 한쪽에 내려놓아도 뭐가 들었는지 궁금해하는 기색조차 없었죠. 그저 네모난 기계 속에 얼굴을 파묻고 손가락만 바쁘게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며느리 유라는 집에서 입는 옷조차도 비단처럼 반들거리는 걸 입고 있었어요. 나 같은 사람은 밖에도 못 입고 나갈 옷인데 말이에요. 민준이는 회사 일이 힘든지 얼굴이 반쪽이 되어 있었지만 그래도 내 아들 얼굴 보니 좋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예전 같지가 않았어요. 아들하고 나 사이에 보이지 않는 유리벽이 하나 생긴 느낌이었죠.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아들은 아, 네 하고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고 며느리는 아예 듣는 둥 마는 둥 했으니까요. 그 집에 세련됐지만 차가운 공기 속에서 나만 촌스러운 사투리를 쓰는 외톨이가 된 기분이었어요. 결국 나는 1시간도 채 안 돼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더 앉아 있다가는 내 속이 돌덩이처럼 굳어버릴 것 같았거든요. 아들 내외는 기다렸다는 듯이 현관문까지 배웅했지만 그들의 눈은 여전히 손안의 작은 화면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렇게 집을 나서는데 마음이 참 허전하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 저녁밥을 막 차리려는데 전화가 울렸어요. 며느리였죠. 무슨 일인가 싶어 얼른 받았는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하면서 운을 떼는데 그 다음 말이 내 가슴에 비수처럼 날아와 밝혔어요. 어머니, 이런 건 이제 냉장고 자리만 차지하고 버리기도 귀찮아요. 앞으로는 그냥 사서 드세요. 그게 훨씬 깔끔하고 편해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내 새끼 입에 들어갈 음식이라고 좋은 재료만 골라 밤새 양념하고 버무렸는데 그 정성을 자리만 차지하는 귀찮은 것이라고 말하다니요. 손에 들고 있던 전화기가 바들바들 떨렸어요. 아무 대꾸도 할 수 없었죠. 목구멍에 뜨거운 것이 꽉 막힌 것처럼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며느리는 제 할 말만 하고 전화를 끊었고 나는 한참을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전화기가 다시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화면에 우리 딸, 새아 얼굴이 환하게 떠올랐어요. 영상 통화였죠. 망연자실한 채로 전화를 받자 화면 가득 딸과 사위, 그리고 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손주 녀석의 얼굴이 나타났어요. 엄마 반찬 받자마자 바로 밥 차렸지. 와, 엄마 덕분에 오늘 우리 집 진수성찬이다. 고마워, 엄마. 애교 섞인 딸의 목소리, 옆에서 장모님, 정말 맛있습니다. 하며 엄지를 치켜 세우는 사위, 할머니 김치 최고 하고 외치는 손주까지. 그 시끄럽고 따뜻한 목소리들이 방금 전 며느리의 차가운 말로 꽁꽁 얼어붙었던 내 마음을 사르르 녹여주었어요. 눈물이 핑 돌았죠. 똑같은 내 자식인데 어쩌면 이렇게 다를까. 한쪽은 내 정성을 쓰레기 취급하는데 다른 한쪽은 이렇게 기뻐하며 온 가족이 고맙다고 인사를 하니 말이에요. 그 순간 평생 굳건하다고 믿었던 내 마음속에 무언가 쩍하고 금이 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딸네 식구와 웃으며 통화를 끊고 나니 아까보다 더 깊은 서운함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민준이네 집에 갔을 때 아들 내외가 나눴던 대화들이 뒤늦게 귓가에 되살아났거든요. 내가 입고 간 시장 옷을 보며 자기들끼리 눈짓을 주고받던 것. 어머니, 아직도 그 동네 사세요? 거긴 좀. 하며 말을 흐리던 며느리의 표정. 그 모든 것이 나를 부끄러워하는 마음에서 나왔다는 걸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그들에게 나는 강남 생활에 어울리지 않는 촌스럽고 낡은 과거였던 거예요. 평생 아들 하나만 보고 살았는데 내 모든 것을 바쳐 이룬 아들의 성공이 이제는 오히려 나를 밀어내고 있었어요. 내가 사준 그 번쩍이는 아파트에서 내 아들은 나를 부끄러워하고 있었던 거죠. 쓸쓸한 저녁상에 마주 앉아 밥을 입에 넣는데 밥알이 모래알처럼 씹혔어요. 40년 억척 인생이 하루아침에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어요.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아들을 위해 살아온 내 인생이 과연 옳았던 것인지 깊이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었어요. 마음속에 생긴 그 작은 균열은 그렇게 조용히 그리고 아주 깊숙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 며느리의 전화 한 통이 남기고 간 상처는 생각보다 깊고 쓰렸어요. 며칠 밤을 뒤척였죠. 내 정성이, 내 마음이 그렇게 간단하게 무시당할 수 있다는 사실이 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곧 추석이었어요. 우리네 엄마들이 다 그렇잖아요. 자식한테 서운한 마음이 하늘을 찔러도 명절이 되고 제삿날이 다가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보따리를 싸기 시작하는 거. 저 역시 그랬어요. 마음 한구석에선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회의감이 고개를 들었지만 그래도 제사는 아들이 지내야지 하는 평생을 붙들고 살아온 굳은 믿음이 더 컸으니까요. 그건 제게 단순한 관습이 아니라 가문을 잇고 조상님께 도리를 다하는 신성한 의무 같은 거였어요. 남편 없이 홀로 집안을 지켜온 제게는 더더욱 그랬죠. 그래서 다시 마음을 다잡고 시장으로 향했어요. 명절 대목의 시장은 발 디딜 틈 없이 붐볐죠. 사람들 어깨에 부딪혀가며 좋은 고기를 사고 차례상에 올릴 탐스러운 과일을 고르고 전 부칠 재료들을 한가득 샀어요. 예전 같았으면 이 북적거림 속에서
우리 새끼들 배불리 먹여야지 하는 생각에 힘든 줄도 몰랐을 텐데 이상하게 그날은 짐의 무게보다 마음의 무게가 더 무겁게 느껴졌어요. 추석 전날 저는 동이 트기도 전부터 부엌에 서서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탕국을 끓이고 나물을 무치고 산적 꼬치를 꿰고 하루 종일 기름 냄새와 싸우며 전을 부치다 보니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죠. 널따란 거실에 신문지를 깔고 갓 부쳐낸 전을 식히는데 문득 집안이 너무 고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는 식구들이 왁자지껄 모여 앉아 함께 웃고 떠들며 만들었는데 이제는 이 모든 걸 저 혼자 감당하고 있었으니까요. 민준이 녀석은 언제쯤 오려나. 아들 내외를 기다리는 마음은 여전했지만 그 기다림 끝에 서운함이 있을 거라는 예감에 가슴 한쪽이 서늘해졌어요. 추석 당일 아니나 다를까 아들 내외는 점심시간이 다 되어서야 모습을 드러냈어요. 며느리 유라는 아이를 봐야 한다는 핑계로 오자마자 안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고 아들 녀석은 소파에 벌러덩 누워 텔레비전 채널만 돌리고 있더군요. 땀 흘리며 일하는 어미는 안중에도 없는 듯한 그 태평한 모습의 속에서 천불이 났지만 명절이라 꾹 참았어요. 보다 못한 제가 부엌으로 와서 뭐라도 좀 도우라고 등을 떠밀자 며느리는 그제야 마지못해 나와서는 스마트폰만 만지작거렸어요. 그러면서 한마디 툭 던지는데 그 말이 또 제 속을 긁더군요. 요즘은 명절 음식도 전부 배달시켜 먹는 시대라면서 이렇게 힘들게 할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였어요. 제 수고와 정성을 구시대에 비효율적인 유물 취급하는 그 말투. 지난번 김치 사건의 연장선처럼 느껴져 기가 막혔죠. 바로 그때였어요. 현관문이 열리면서 엄마 하는 밝은 목소리와 함께 딸 세안에 식구들이 들어섰어요. 사위 진우는 커다란 상자를 낑낑대며 들고 있었고 딸은 오자마자 앞치마부터 찾았죠. 아이고 엄마 혼자 이 많은 걸 다 했어 하면서 제 어깨를 주물러 주는데 그 손길 하나에 쌓였던 피로와 서운함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사위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씩씩하게 저를 올리고 딸은 제 옆에 찰싹 붙어 앉아 함께 전을 뒤집고 설거지를 도왔어요. 아들 내외의 이기적인 모습과 어찌나 비교가 되던지 아들에 대한 굳건했던 믿음이 모래성처럼 흔들리기 시작한 건 바로 그 순간부터였을 거예요. 사위가 낑낑대며 들고 온 상자는 안마의자였어요. 장모님 명절마다 고생하신다고 큰맘 먹고 샀다며 쑥스럽게 웃는데 그 마음이 어찌나 예쁘고 고맙던지. 안마의자에 앉아 뭉친 어깨를 풀고 있으니 딸이 옆에 와서 속삭였어요. 오빠랑 새언니는 언제 왔어? 와서 좀 돕지 않고. 그 말에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으니 딸은 이미 모든 상황을 짐작했다는 듯 제 손을 꼭 잡아주었죠. 그렇게 복작복작한 시간이 지나고 온 가족이 차례상에 둘러앉아 식사를 시작했어요. 며느리 유라는 언제 그랬냐는 듯 상냥한 표정으로 이것저것 말을 붙여왔어요. 저는 그저 철이 없어서 그렇겠지 하고 애써 좋게 생각하려 했어요. 그런데 며느리의 진짜 속내는 따로 있더군요. 한참 이야기가 오가던 중 유라가 마치 좋은 정보를 주는 것처럼 입을 열었어요. 요즘 수익률이 아주 높은 투자 상품이 있는데 아는 사람만 아는 거라면서요. 그러면서 은근슬쩍 제게 여윳돈이 좀 있지 않냐고 떠보는 거였어요. 평생 시장에서 악착같이 모은 돈, 제 노후를 기댈 마지막 보루라는 걸 뻔히 알면서 말이에요. 저는 듣자마자 손사래를 쳤어요. 늙은이가 투자는 무슨 투자냐고 그냥 은행에 넣어두는 게 제일 맘 편하다고 단호하게 말했죠. 그러자 옆에 있던 아들, 민준이가 거드는 거였어요. 그 유약한 목소리로 아내의 편을 들면서요. 어머니, 유라 말이 아주 틀린 건 아니에요.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거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어지는 말은 제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죠. 어머니, 그럼 지금 사시는 집을 담보로 대출이라도 받아서. 순간 머리를 망치로 한 대 세게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느낌이었죠. 내 집, 남편 죽고 악착같이 채소 팔아 마련한 내 마지막 자존심이자 내 노후의 유일한 버팀목. 내 아들이, 내 하나뿐인 아들이 그걸 담보로 잡고 투자를 하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며느리의 탐욕보다 그걸 말리지 못하고 동조하는 아들의 무기력함이 저를 더 깊은 절망으로 빠뜨렸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더 이상 밥이 넘어가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불편한 명절이 끝났어요. 아들 내외가 돌아간 후 안마의자만이 덩그러니 남은 텅 빈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명절의 분주함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는 깊은 고독과 배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죠. 내 아들이, 내가 평생을 바쳐 기둥처럼 믿어온 내 아들이 어떻게 내 마지막 남은 집까지 노릴 수 있을까? 그 생각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었어요. 아들이 최고라는 평생을 나를 지탱해온 그 단단했던 가치관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 인생 전체가 잘못되었을지도 모른다는 무서운 생각에 빠져들었어요. 추석이 지나고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아들 내외에게 받은 상처는 아물지 않고 마음속에 얼음덩이처럼 남아 있었죠. 그날 이후로 민준이에게서는 전화 한 통 오지 않았어요. 저도 굳이 먼저 하지 않았고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아니, 무슨 말을 들을지 두려웠던 것 같아요. 평생을 의지해온 아들이라는 기둥이 속절없이 무너져 내린 그 자리에 차가운 바람만 횡하니 불었으니까요. 그러다 기어이 몸에 탈이 나고 말았어요. 전부터 좋지 않던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오고 어지럼증까지 심해졌거든요. 동네 병원에 갔더니 큰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라는 거였어요.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 이름만 들어도 주눅이 드는 그곳에 가야 한다는 사실이 눈앞을 캄캄하게 만들었죠. 혼자서는 엄두가 나지 않았지만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 며칠을 끙끙 앓기만 했어요. 하지만 통증은 점점 심해졌고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다는 생각에 결국 혼자 병원으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실었어요. 병원은 거대하고 복잡한 미로 같았어요. 이리저리 헤매다 겨우 접수를 하고 몇 시간을 기다려 의사 얼굴을 본 건 고작 몇 분. 이런저런 검사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며 저를 다시 기나긴 기다림의 줄로 밀어넣었죠. 모든 검사가 끝나고 결과를 듣기 위해 다시 진료실 앞에 앉았을 땐 창밖은 이미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어요. 의사는 다행히 큰 병은 아니지만 꾸준히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고 저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그런데 병원 문을 나서는 순간 아차 싶었어요. 지갑을 열어보니 차비만 겨우 남아 있었고 버스 터미널로 가는 시내버스마저 끊긴 시간이더라고요. 밤늦은 서울 한복판에 저 혼자 덩그러니 남겨진 거죠. 눈앞이 캄캄했어요. 그때 머릿속에 아들 민준이의 집이 떠올랐어요. 여기서 택시를 타면 금방일 텐데 지난번 명절의 상처가 생생했지만 하룻밤 신세지는 것까지 마다하랴 싶었어요. 그래, 아무리 그래도 내가 네 어미인데 이 밤중에 길에서 떨게 하지는 않겠지. 그런 신락 같은 희망을 붙잡고 저는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어 택시에 올랐어요. 아들의 아파트는 밤에도 대낮처럼 환했어요. 그 불빛이 오늘따라 유난히 저를 더 초라하게 만드는 것 같았죠. 1층 로비로 들어가 인터폰을 눌렀어요. 잠시 후 수화기 너머로 며느리 유라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잠이 덜 깬 듯 날카롭고 짜증이 섞인 목소리였죠. 저는 자초지종을 설명했어요. 병원에 왔다가 차가 끊겼으니 하룻밤만 신세지게 해달라고요. 제 말이 끝나자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이어진 며느리의 말은 제 남은 인생을 통째로 뒤흔드는 한마디였어요. 어머니, 저희는 갑자기 집에 낯선 사람 들이는 거 싫어해요. 낯선 사람. 그 단어가 인터폰의 기계음을 타고 제 고막을 찍고 들어와 심장에 밝혔어요.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는 것 같았죠. 멍하니 서 있는데 달칵하는 소리와 함께 인터폰이 끊겼어요. 그 차갑고 단호한 소리가 제게 사형 선고처럼 들렸어요. 당신은 이제 이 집의 가족이 아니다. 그저 불쑥 찾아온 성가신 타인일 뿐이다. 하고 말하는 것만 같았거든요. 정신을 차리고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제발, 제발 내 아들만은 아니기를 바라면서요.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아들이 전화를 받았어요. 저는 울음이 터져 나오는 걸 간신히 참고 다시 한번 상황을 설명했죠.
하지만 아들의 입에서 나온 대답은 저를 더 깊은 절망의 나락으로 밀어넣었어요. 유라가 싫다는데 어떡해. 미안해, 엄마. 그 힘없고 무책임한 말. 아내의 등 뒤에 숨어 어미를 길바닥에 내버리는 그 비겁함. 평생 내 모든 것이었던 아들에게서 완벽하게 버려졌다는 사실을 저는 그 순간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거대한 아파트 건물이 저를 비웃으며 짓누르는 것 같았죠. 평생 시장 바닥에서 뼈 빠지게 번 돈으로 내 젊음과 맞바꿔 사준 저 집. 저 집의 불빛 하나하나는 제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이제 저는 그 집 문턱조차 넘을 수 없는 낯선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소유는 제 이름으로 되어 있지 않았지만 제 모든 것이 담긴 집 앞에서 완벽한 이방인이 되어버린 현실이 기가 막혔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얼 해야 할지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그저 발길 닿는 대로 터벅터벅 걸었죠. 화려한 강남의 밤거리가 지옥처럼 느껴졌어요. 그러다 문득 길 건너편에서 아들의 아파트를 바라보게 되었어요. 저 환한 불빛 아래에서 내 아들과 며느리는 아무 일 없다는 듯 편안하게 잠을 자겠죠. 이 늙은 어미가 차가운 밤거리에서 떨고 있다는 건 상상도 하지 못한 채 결국 제가 찾아 들어간 곳은 뒷골목의 허름한 모텔이었어요. 삐걱거리는 계단을 올라 문을 여니 퀴퀴한 냄새와 함께 차가운 공기가 확 끼쳐왔죠. 얼룩진 벽지, 삐걱거리는 침대. 제 처지가 꼭 이 모텔방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낯설고 차가운 침대에 몸을 눕히자 그제야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서러움과 분노, 모멸감과 배신감. 그 모든 감정이 뒤섞여 소리 없는 오열이 되었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내 인생은 대체 무엇이었을까? 밤새도록 울고 또 울었어요. 얼마나 울었을까? 더 이상 흘릴 눈물도 남아있지 않을 때쯤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갑게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슬픔이 있던 자리에 무언가 다른 것이 들어와 앉는 느낌이었죠. 그것은 분노보다 더 단단하고 슬픔보다 더 차가운 어떤 결심 같은 것이었어요. 눈물은 말랐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무언가 단단히 부서져 내렸어요. 그리고 그 폐허 위에서 아주 날카롭고 서늘한 무언가가 조용히 싹트고 있었죠. 그날 밤 허름한 모텔방에서 저는 죽고 새로운 제가 태어났어요. 그 일이 있은 후로 저는 두 번 다시 아들 집에 먼저 연락하지 않았어요. 어쩌다 용건이 있어 전화를 해도 아들 내외는 바쁘다는 핑계, 아이가 아프다는 핑계로 제 방문을 교묘하게 거절했어요. 그것은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너무나도 명백한 방문 금지령이었죠. 저는 더 이상 상처받지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그날 밤 모텔에서 싹튼 그것을 마음속에서 키워나갈 뿐이었어요. 그 허름한 모텔방에서 보낸 하룻밤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어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며칠을 알아누웠죠. 몸이 아픈 것보다 마음이 텅 비어버린 게 더 컸어요. 밥도 넘어가질 않고 잠도 오질 않았어요. 40년을 하루같이 지켜온 시장 좌판에도 나가지 못했죠. 그냥 그렇게 방 안에 틀어박혀 무너져 내린 내 인생의 잔해들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어요. 아들 녀석에게선 그 뒤로도 아무런 연락이 없었고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까. 현관문이 벌컥 열리더니 딸 세아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어요. 제가 시장에 나오지 않는다는 소식을 옆 가게 상인에게 전해 듣고는 걱정이 되어 한달음에 달려온 거였죠. 헬쑥해진 제 얼굴을 보더니 딸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제 등을 가만히 쓸어주는데 그 따뜻한 손길에 굳게 닫혀있던 제 마음의 댐이 무너져 내렸어요. 저는 어린애처럼 딸의 품에 안겨 그날 밤의 일을 모두 털어놓았어요.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 아들의 비겁한 외면, 그리고 낯선 사람이라는 그 잔인한 낙인까지.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딸은 아무 말 없이 함께 울어주었어요. 한참을 울고 나니 이상하게 마음속 응어리가 조금은 풀리는 것 같았어요. 딸의 따뜻한 위로 속에서 저는 문득 무언가를 확인하고 싶어졌어요.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안방으로 들어가 수십 년 된 낡은 자개장롱 문을 열었죠. 나프탈렌 냄새와 함께 제 젊은 시절의 기억들이 훅 끼쳐왔어요.
장롱 깊숙한 곳 겹겹이 쌓인 이불 밑에서 빛바랜 비단 보자기로 싼 궤 하나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제 인생의 모든 것이 담겨 있었죠. 떨리는 손으로 보자기를 풀고 궤를 열자 누렇게 변색된 종이 서류들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바로 이 집의 집문서와 가락시장 노점의 운영권 서류였어요. 아들 녀석 아파트 사주느라 평생 모은 돈을 다 내주었지만 이 두 가지만큼은 제 마지막 자존심처럼 지켜내고 있었던 거죠. 먼지 쌓인 서류를 가만히 쓸어보는데 뜨거운 것이 울컥 솟구쳤어요. 그래, 나 박서연, 아직 다 잃은 게 아니구나. 내 이름 석자가 선명하게 밝힌 이 종이 쪼가리가 아들에게 버림받고 낯선 사람이 되어버린 제게 아직 돌아갈 집과 일터가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그것은 작은 위안을 넘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미한 희망의 불씨가 되어주었죠. 그 주 주말에는 사위 진우가 연장 가방을 들고 찾아왔어요. 새아에게 제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장모님 기운 차리시게 집이라도 손봐드려야겠다며 달려온 거였죠. 삐걱거리던 방문을 고쳐주고 깜빡이던 현관등도 환한 걸로 갈아주었어요. 묵묵히 일하는 사위의 넓은 등을 보고 있으니 말로 하는 위로보다 그 투박한 손길이 더 고맙고 든든하게 느껴졌어요. 고마운 마음에 점심상이라도 차려주려고 부랴부랴 김치를 꺼내고 밥을 차렸어요. 제 김치를 한 입 맛본 사위의 눈이 동그래지더군요. 이건 그냥 김치가 아니라 예술이라면서 이걸로 사업해도 대박 나겠다는 거였어요. 저는 손사래를 쳤죠. 시장 안하기 담그는 김치가 다 거기서 거기지 무슨 사업이냐고요. 하지만 사위는 진심이었어요. 장모님 손맛은 정말 특별하다면서 이 기술을 그냥 썩히는 건 나라의 손해라고 너스레를 떨었죠. 그 진심 어린 칭찬에 멋쩍으면서도 가슴 한쪽이 따뜻해졌어요. 아들 내외에게는 그저 냉장고 자리나 차지하는 귀찮은 음식물이었던 내 김치가 사위에겐 예술이고 사업 아이템이 될 수 있다니. 그때 저는 어렴풋이 깨달았어요. 진정한 가족이란 피로 맺어지는 게 아니라 나의 가치를 알아주고 진심으로 응원해주는 마음으로 맺어지는 것일지도 모른다고요. 아들이 아닌 딸과 사위, 그리고 언젠가 만나게 될 사돈과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가족의 그림을 그려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어요. 그날 저녁, 딸 세아가 제 옆에 바싹 붙어 앉아 스마트폰을 내밀었어요. 어머니, 이제 더 이상 아들네한테 돈 문제로 속거나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이것부터 배우셔야 해요. 하면서요. 제 눈앞에 펼쳐진 건 복잡한 은행 앱 화면이었어요. 평생 전화 걸고 받는 것밖에 몰랐던 제게 그 작은 화면 속 글씨들은 외계어처럼 보였죠. 손사래를 치는 제 손을 붙잡고 딸은 차근차근 알려주기 시작했어요. 엄마, 이게 엄마 통장이야. 여기에 이렇게 비밀번호를 누르면. 딸의 다정한 목소리를 따라 더듬더듬 화면을 누르다 보니 신기하게도 제 통장 내역이 화면에 뜨는 거였어요. 내 손으로, 내 눈으로 내 돈이 어떻게 들어오고 나가는지를 직접 확인한 순간 저는 짜릿한 해방감을 느꼈어요. 더 이상 아들에게 돈 관리를 맡기지 않아도 며느리의 감언이설에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는 자신감이 생겼죠. 스마트폰이라는 차가운 기계가 딸의 따뜻한 가르침을 통해 저를 세상과 연결하고 제 권리를 지켜주는 든든한 무기가 되어준 거예요. 그날 이후 저는 달라졌어요. 딸과 사위가 돌아간 후 저는 조용히 식탁에 앉아 집문서와 노점 운영권 서류를 다시 펼쳐보았어요. 제 손에는 이제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죠. 은행 앱을 열어 제 자산 현황을 꼼꼼히 확인했어요. 그것들은 더 이상 과거의 유물이 아니었어요. 제 미래를 지켜줄 소중한 무기였죠. 제 눈에서는 더 이상 눈물이 흐르지 않았어요. 그 대신 차분하고 강인한 결의가 조용히 차올랐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지켜야 할지 분명해졌으니까요. 슬픔과 절망의 시간은 끝났어요. 이제는 조용히 그리고 치밀하게 준비를 시작할 때였어요.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지만 제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평온했어요. 딸과 사위의 따뜻한 온기가 제 안에 남아 든든한 화롯불이 되어주었기 때문일 거예요. 더 이상 아들 내외의 연락을 기다리며 전전긍긍하지 않았고
그들의 무관심에 상처받지도 않았죠. 제게는 이제 저를 아껴주는 진짜 내 편이 있었고 제 손으로 제 삶을 지킬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으니까요. 시간은 흘러 다시 명절, 이번엔 설날이 다가왔어요. 예전 같았으면 또다시 혼자 끙끙대며 명절 음식을 준비했겠지만 이번 설은 달랐어요. 딸 세아와 사위 진우가 며칠 전부터 와서 제 집을 자기 집처럼 드나들며 명절 준비를 도왔죠. 함께 장을 보고 거실에 나란히 앉아 만두를 빚고 웃음소리가 집안에 가득했어요. 저는 평생 처음으로 명절이 기다려지고 음식을 만드는 일이 즐겁게 느껴졌어요. 특히 이번에는 제가 신세를 많이 진 사돈어른, 그러니까 진우 엄마를 위해 더 신경을 썼어요. 그분이 얼마 전부터 몸이 편찮으시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최고급 갈비를 사다가 밤새 푹 고와 부드러운 갈비찜을 만들었어요. 제 정성이 그분의 기력을 되찾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요. 딸 내외는 또 저를 위해 최고급 한우 선물 세트를 사왔더군요. 엄마가 이제는 좋은 것만 드셔야 한다면서요. 그 마음 씀씀이가 고마워 저는 그 한우를 바로 상에 올리지 않고 귀한 손님 오실 때 쓰려고 잘 포장해 두었죠. 설날 당일 딸네 식구와 오붓하게 차례를 지내고 떡국을 먹고 있을 때였어요. 현관 초인종이 울렸죠. 모두의 얼굴에 의아한 표정이 스쳤지만 저는 누구인지 짐작할 수 있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문을 열어주니 아들 민준이와 며느리 유라가 어색한 표정으로 서 있더군요. 그들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당연하다는 듯이 집 안으로 들어섰어요. 저는 더 이상 그들을 보고 놀라거나 상처받지 않았어요. 그저 찻잔 속의 태풍을 바라보듯 냉정하고 차분한 마음으로 그들을 맞이했죠. 식사를 하는 내내 분위기는 어색했어요. 딸 내외는 애써 밝은 이야기를 꺼냈지만 아들 내외는 그저 마지못해 대답할 뿐이었죠. 저는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조용히 지켜보았어요. 예전처럼 살갑게 말을 걸거나 음식을 챙겨주지 않았어요. 그저 관객처럼 그들이 어떤 연극을 하는지 지켜볼 뿐이었죠. 식사가 끝나고 그들이 돌아갈 채비를 할 때였어요. 며느리 유라가 평소와 달리 커다란 가방을 들고 있었고 아들 민준이는 제 눈을 피하며 유난히 서두르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 쎄한 느낌이 스쳤죠. 예전의 저였다면 그냥 무슨 일이 있나 보다 하고 넘겼을 거예요. 하지만 그날 밤 모텔에서 각성한 저는 더 이상 순진한 엄마가 아니었어요. 저는 조용히 그들의 뒤를 따라 나갔어요. 아파트 주차장, 아들이 차 트렁크를 여는 순간이었죠. 저는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준아, 트렁크 좀 보자. 아들의 어깨가 움찔하는 게 보였어요. 녀석은 당황한 얼굴로 왜 그러시냐며 얼버무리려 했지만 제 눈빛이 보통 때와 다르다는 걸 느꼈는지 더 이상 변명하지 못하고 트렁크를 열었죠. 그리고 저는 보고야 말았어요. 그 안에는 제가 밤새 정성껏 만들어 사돈어른께 드리려고 곱게 포장해둔 갈비찜통과 딸 내외가 저를 위해 사온 최고급 한우 선물 세트가 아무렇게나 처박혀 있었어요. 순간 머릿속에 모든 생각이 멈췄어요. 분노나 슬픔이 아니었어요. 그저 모든 것이 너무나도 명확해지는 차갑고 서늘한 깨달음이었죠. 아, 이 아이들은 변하지 않는구나. 아니, 변할 수가 없는 거구나. 제 마지막 남은 일말의 미련마저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어요. 제 표정을 살피던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명절 음식은 원래 나눠 먹는 거 아니냐면서요. 그 뻔뻔한 말에 실소조차 나오지 않았어요. 아들 녀석은 더 가관이었죠. 처가에 빈손으로 갈 수가 없어서 그랬다나 그 구차하고 한심한 변명들.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나눔이 아니라 훔침이라는 사실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때 제 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졌어요. 저는 조용히 트렁크로 다가가 갈비찜 통과 한우 선물 세트를 꺼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품에 안은 채 제 아들이었던 녀석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죠. 제 평생을 통틀어 가장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였을 거예요. 이건 나눔이 아니라 도둑질이다.
제 말에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저는 말을 이었어요. 다시는 내 집에 발 디딜 생각 마라. 명절에도 찾아오지 말고 이제 너랑 나는 끝이다. 그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고통스러웠던 관계에 대한 제 손으로 직접 내리는 사망 선고였어요. 아들 내외는 처음 보는 제 모습에 충격을 받은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저는 그들을 뒤로하고 미련 없이 집으로 들어왔어요. 잠시 후 창밖으로 그들의 차가 황급히 떠나는 소리가 들렸죠. 저는 더 이상 울지 않았어요. 그저 거대한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 고요함처럼 마음이 텅 비고 후련했어요. 그 일이 있고 몇 주가 흘렀어요. 저는 다시 평온한 일상을 되찾았죠. 시장에 나가고 딸네 식구들과 왕래하며 소소한 행복을 누렸어요. 아들 내외의 소식은 더 이상 궁금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한참을 머뭇거리던 딸이 조심스럽게 오빠 소식을 전해주었죠. 며느리 유라가 그동안 명품을 사들이고 주식 투자를 한다며 빚을 냈는데 알고 보니 그게 다단계 투자 사기였다는 거였어요.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결국 아들 내외가 살던 그 강남에 번쩍이던 아파트는 은행에 차압당했다는 소식이었죠. 압류 통지서가 붙은 텅 빈 아파트. 그 모습을 상상하니 제 마음은 이상하게도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아들 민준이는 그 충격으로 며느리와 별거에 들어갔고 지금은 친구 집과 허름한 월세방을 전전하고 있다는 말까지 덧붙였죠. 저는 수화기를 든 채 가만히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딸은 제 침묵에 혹시 제가 마음 아파할까봐 걱정했지만 저는 정말 괜찮았어요. 슬프지도 고소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올 것이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을 뿐이죠. 그것은 제가 내린 벌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스스로의 탐욕과 이기심으로 자초한 결과였으니까요. 인과응보, 평생을 시장 바닥에서 정직하게 살아온 제게 세상은 그렇게 마지막 진리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그들의 불행에 제 삶을 저당 잡히지 않을 거예요. 그날 제 마음속에서는 정말로 마지막 만찬이 끝났고 그들은 제 인생에서 완벽한 빈털터리가 되었어요. 아들과의 인연을 내 손으로 끊어낸 후 제 삶에는 이상하리만치 깊은 평온이 찾아왔어요. 40년 넘게 새벽을 열던 가락시장은 더 이상 고된 생계의 현장이 아니었어요. 이제는 왁자지껄한 이웃들과 정을 나누고 제 손으로 키운 채소들이 좋은 주인을 만나는 것을 보며 보람을 느끼는 삶의 터전이 되었죠. 아들 걱정에 밤잠 설치던 일도 며느리 눈치를 보며 가슴 아리하던 일도 모두 사라졌어요. 제 마음의 주인은 온전히 저 자신이 되었으니까요. 그렇게 한두 달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저녁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왠지 받기 싫은 예감이 들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통화 버튼을 눌렀죠. 수화기 너머에서는 한참 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러다 귀에 익으면서도 너무나 낯설게 변해버린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흐느낌에 갈라지고 절망에 찢겨 원래의 소리를 잃어버린 아들, 민준이의 목소리였어요. 녀석은 한참을 엄마하고 부르며 울기만 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제 가슴도 함께 무너져 내렸겠죠. 하지만 제 마음은 신기할 정도로 고요했어요. 그저 낡은 흑백 영화를 보는 것처럼 아들의 울음소리를 담담히 듣고만 있었죠. 한참을 오열하던 녀석이 겨우 입을 열었어요. 자기가 다 잘못했다고, 어리석었다고,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애원했어요. 집도 절도 없이 쫓겨나 찜질방과 친구 집을 전전하는 자기 신세를 한탄하며 마지막으로 어머니밖에 기댈 곳이 없다고 매달렸죠. 그 처절한 울음소리를 듣고 있으니 마음 한구석에서 아주 희미하게 연민이라는 감정이 피어오르려 했어요. 제 배 아파 낳은 자식이니까요. 하지만 그 감정은 이내 차갑게 식어버렸어요. 제 머릿속에 그날 밤의 허름한 모텔 방, 얼룩진 벽지와 퀴퀴한 냄새, 그리고 낯선 사람이라는 잔인한 낙인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되살아났기 때문이에요. 녀석은 지금 자신에게 닥친 불행만을 슬퍼하고 있었지만 정작 자신이 제게 주었던 상처의 깊이는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저는 아들의 울음이 잦아들기를 조용히 기다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제 인생의 마지막 숙제를 끝내는 심정으로 입을 열었죠. 분노도 원망도 섞이지 않은 그저 덤덤한 목소리였어요. 내 인생은 이제 내가 책임져라. 그 말을 끝으로 저는 조용히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어요. 제 손으로 아들과의 연결을, 그리고 제 과거의 굴레를 끊어내는 마지막 의식이었죠. 전화를 끊고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마음이 복잡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안개가 걷힌 것처럼 모든 것이 분명해졌어요. 제 복수는 아들을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었어요. 녀석의 파멸은 오롯이 녀석 스스로가 만든 결과였죠. 제 진짜 복수는, 그리고 가장 위대한 선택은 바로 방금 전 아니라고 말하며 전화를 끄는 그 행위 자체였어요. 과거처럼 아들의 불행에 제 삶을 통째로 내던지지 않고 온전히 제 자신을 지켜내는 선택. 그날 밤 굳게 닫힌 아들의 집 앞에서 발길을 돌렸던 제 결단이 얼마나 옳았는지를 마음 깊이 깨닫는 순간이었어요. 그것이야말로 제 존엄을 되찾는 진정한 승리였죠. 주말이 되자 제 집은 다시 온기로 가득 찼어요. 딸 세안의 식구들이 왁자지껄 웃으며 들어섰고 사돈어른, 그러니까 진우 엄마까지 처음으로 저희 집에 오셨어요. 몸이 불편하시다는 소식에 걱정했는데 다행히 많이 좋아지셨더군요. 우리는 다 함께 거실에 둘러앉아 김치를 담갔어요. 제가 양념을 버무리는 법을 알려주면 딸과 사돈이 서툰 솜씨로 따라하고 사위와 손주 녀석은 옆에서 맛을 보며 제잘거렸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가족의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저녁에는 제 손맛이 가득 담긴 음식들로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려냈어요. 사돈어른은 제 김치 맛이 일품이라며 연신 칭찬하셨고 저는 그분을 위해 따로 담가두었던 갈비찜을 대접했죠. 우리는 혈연으로 얽힌 복잡한 의무나 기대로 서로를 대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저 사람 대 사람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함께 시간을 보냈죠. 밥을 먹으며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평생을 찾아 헤맨 진정한 가족, 진정한 안식처가 바로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요. 아들이라는 낡고 위태로운 기둥이 무너진 자리에 저는 선택한 가족이라는 더 단단하고 따뜻한 집을 짓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저는 더 이상 스마트폰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손주 녀석들과 매일 영상 통화를 하며 웃음 짓고 딸이 가르쳐준 온라인 뱅킹으로 제 자산을 스스로 관리하죠. 가락시장에서의 제 노점은 이제 돈만 버는 곳이 아니에요. 찾아오는 단골들과 자식 자랑도 하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나누는 제 삶의 활기찬 사랑방이 되었어요. 며칠 전에는 일을 마치고 은행에 들렀어요. 그리고 제 이름 석자 박서연의 이름으로 새로운 적금 통장을 하나 만들었죠. 아들 대학 자금도 결혼 자금도 아닌 오롯이 저 자신을 위한 첫 통장이었어요. 시장에서 번 돈의 일부를 그곳에 차곡차곡 모으기 시작했어요. 큰 돈은 아니었지만 그것은 제 미래를 위한 희망의 씨앗이었죠. 이제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닌 저 자신과 저를 사랑해주는 새로운 가족들과 함께할 행복한 날들을 위해 살아갈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녁 노을이 참 곱더군요. 제 얼굴에 더 이상 눈물 자국이 아닌 평온하고 따뜻한 미소가 조용히 번져나갔어요. 자신이 평생 잃고 사준 집에서 낯선 사람이 되어야 했던 한 어머니가 있었어요. 그녀는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 깨달았죠.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 아닌 서로를 아끼는 마음으로 만들어지고 가장 안전한 노후는 자식이 아닌 스스로의 존엄을 지킬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을요.